사실 오늘날 가장 이제 중요하고 강력한 증거라고 한다면은 DNA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DNA 증거가 조작될 수 있을까요? 샘플 바꿔치기는 가끔 있죠. 그렇죠.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DNA 자체가 조작된다는 거는 직접 용의자로부터 추출한 DNA가 조작될 수 있을까? 그거 어려운 문제인데. 1992년 캐나다에 존 슈니버거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가 그 23살의 캔디스라는 그 여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보통 저희가 그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쓰는 일종의 수면제인데요. 기억 억제제. 그렇죠. 그거 투여하고 이제 시술을 했는데 그 나중에 그 캔디스가 분명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뭔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서 이제 그거를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고 이 의사가 지금 이제 분명히 그 범행을 저지른 것 같으니까 속옷에서 나온 정액과 혈액도 추출해서 바로 이제 DNA 검사를 해봤는데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아닌 거죠. 근데 이 캔디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자기는 분명히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1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의사는 다시 검사를 받고 DNA를 이제 비교를 했지만 여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 이거 뭐 DNA가 틀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캔디스는 자신의 그 느낌에 확신을 갖고 이제 사설 탐정을 고용을 해서 이 슈니버거라는 의사의 차량에 침투를 해서 립밤을 가져와요. 그래서 립밤에서 자신이 직접 DNA를 추출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대조해봤더니 이제는 일치한 거예요. 이제는. 하지만 그 잘 아시겠지만 두 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DNA는 그 실제로 증거 능력이 없죠.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이건 그 가서 이제 훔쳐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일치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 3차 조사죠. 3차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3차 검사 때에는 혈액의 양이 충분치도 않고 뭔가 좀 혈액이 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로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려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그냥 그 묻혀버릴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의사가 그 리사라는 여성이랑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리사는 사실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15살 여자아이인데 네. 남편이 수면제, 약 같은 거를 투여한 다음에 그 아이를 이제 성폭행을 한 거를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DNA 조사가 이루어지고 역시 그 정액이랑 다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 사람의 각 부분에서 혈액도 채취를 하고 입안에 구강 상피세포랑 뭐 머리카락이랑 다 해봤더니 이 사건의 범인이 맞고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도 DNA가 일치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떻게 조작할 수 도대체 있죠? 처음에 1차, 2차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치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랬더니 여기서 정말 그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그런 그 내막이 있었는데 이 슈니버거라는 이 의사는 그 자신이 DNA 검사를 받을 줄 알고서 펜로드 드레인이라는 의료 장비가 있어요. 이제 튜브거든요. 보통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각종 오물이 나와서 이게 부풀 수가 있어요, 상처가. 네. 그런 거를 빼내기 위해서 관을 삽입해 놓으면은 오물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런 관인데 펜로드 드레인을 한 15cm 정도를 자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다른 사람의 혈액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자기 팔에 삽입을 하는 수술을 본인이 한 거죠. 그런 다음에 DNA 검사를 위해서 주사 바늘을 넣을 때 그 펜로드 드레인에다가만 딱 놔서 거기서 피를 뽑은 거죠. 이야,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친 DNA 검사에서는 계속 일치하지 않은 걸로 나오고 세 번째 검사 때는 사실 이제 피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2번이나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치 않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좀 많이 손상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때는 충실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It's a little strange in that, like the blood doesn't look
이팔 말고 이팔로 뽑을게요 이러면은 바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피를 뽑을 때에도 정확하게 그 뽑는 사람이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의사니까 의사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의사의 지시대로 그 정확한 그 위치에서 피를 뽑은 것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슈니버거는 이걸로 이제 6년형을 이제 선고받고 이제 징역형을 살게 되는데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유형의 전문가들 범죄들이 100%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면 이게 범죄 심리 프로파일링 용어로 X팩터라고 하거든요. 이 unexpected factor, 전혀 예기치 못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이 의사도 바로 그 부분, 자기가 추가적으로 의붓딸에게 행한 범죄가 아내에게 그렇게 적발당하리란 예상을 못했을 테고요. 그 다음에 3차, 4차 계속 이어서 혈액을 추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했겠죠. 이런 X팩터는 자기가 예측을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에 전문가들 범죄가 연이어 발생을 해요. 의사가 자기의 만삭부인 살인한 사건, 그건 기억하실 거예요. 이상자세 질식사라고 의사의 전문성 내세웠지만 결국 그것도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검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대학 교수도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서 없애버리는데 그 청소하러 나온 자원봉사 나온 고등학생들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엑스팩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면서 검거가 돼요. 좀 시신이 있는데도 안타깝게도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희대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유명해서 아마 다들 그렇죠. 아실 거예요. 예.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 네. 이게 왜 희대의 재판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분명히 범죄의 피해로 사망을 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런 사건이에요. 8년 동안 재판이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 5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희대의 재판이라는 이제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95년 6월 12일 오전 8시 45분경에 은평구의 어느 아파트 한 호실에서 밖으로 연기가 새어나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안방에서 불이 나서 이제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불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냥 안방에 어떤 옷장과 옷 몇 가지 정도를 태웠을 정도고 불은 10여 분 만에 이제 진화가 됩니다. 욕실에 욕조에 물이 가득 담긴 채로 엄마와 딸이 목에 졸려서 사망해 있는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되는 사건이고 31살 최 씨가 1살 난 딸 양과 함께 목욕탕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요. 외부에 의해 어떠한 침입 흔적도 없었고 도난당한 물품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이제 경찰이 탐문 수사를 이제 진행을 시작하게 돼요. 이 사안에서 당시에 용의자로 지목을 받았던 사람이 이 남편은 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피해자가 치과 의사였던 거고 남편은 외과 의사였어요. 남편이 강력한 용의자로 이제 경찰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지목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피해자에게 내연남이 있었던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치과를 이제 개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떤 남성과 내연 관계에 있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이 남편이 이런 내연남의 존재를 알고 그런 동기에서 부인을 살해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경찰은 강하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경찰의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은 남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옷 속에서 어떤 쪽지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그 쪽지에 영화의 제목이 하나 발견이 돼요. 위험한 독신녀라는 영화가 위험한 독신녀라는 영화가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어떤 여성이 남성을 살해한 다음에 욕조에 담그고요. 옷을 불태워서 없애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과 상당히 범행 수법이 유사한 영화를 이제 발견보고 경찰이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이 남편은 나는 모르겠다. 이 영화 뭐 별 기억도 안 난다. 제목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 남편이 이 사건 발생 3년 전에 강릉에서 이제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는데 그때 강릉에 있었던 곳의 어떤 비디오 가게에서 이 영화를 2번이나 빌렸던 기록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화를 2번 빌려보는 네. 경우 드물죠. 그렇지 않. 네.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사실 중요한 질문에 이 남성이 대부분 거짓 반응을 네. 이제 보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에서. 예, 그래서 사실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는 뭐 증거 능력은 없지만 수사의 과정에선 상당히 이제 수사 기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고 피해자의 어떤 심리를 흔드는 되게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이제 남편이 범행을 했다라고 확정을 하고 검찰도 남편을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는 그런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어떤 근거로 그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게 이 피해자들의 사망 시각하고요. 네. 그리고 화재의 발생 시간 이 2가지가 사실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네. 당일에 이 외과 의사 남편은 자기 병원을 개원하는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나는 날. 나는 오전 7시에 나갔다. 그리고 내가 나갈 때는 아내와 아이가 당연히 뭐 평소와 다를 바 없었고 살아 있었다. 그리고 7시에 나가서 나는 내 병원에 8시에 도착했다. 이건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7시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이 남편이 그렇죠. 범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증거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이 나잖아요. 네. 근데 불은 8시 45분경에 최초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한참 뒤에. 남편이 7시에 출근했다면 1시간 45분 뒤에 이렇게 불이 났다. 뭐 불에 대해서 잘 몰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되게 이상한 상황인데 수사기관은 남편이 오전 7시 이전에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그 이후에 불이 천천히 발생하도록 어떤 장치, 작업을 해놓고 나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일단은 그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사망 시각은 7시 이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되게 중요한 근거로 이 피해자에게서 발견됐던 시반과 시강 상태를 되게 중요한 근거로 봤어요. 사람이 사망을 하면 여러 가지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서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반과 시강은 이제 시체 경직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시반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다 나타나면 양측성 시반이라고 해서 이 굵기 전에 이동이 되면 시반이 옮겨가서 양쪽에 다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이제 양측성 시반이 네.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 보통 이제 사망 후 6시간에서 8시간 이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전 7시 이전에 이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중요한 근거가 되죠. 그리고 피해자의 지문을 찍는 과정에서 이 손가락이 상당히 이제 굳어 있는 사후 경직이 이미 진행된 상황인 것을 발견을 하거든요. 사후 경직이 진행되는 시점이 사망 이후 한 7시간에서 8시간 이후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오전 7시 이전에 살해당했을 것이다, 사망했을 것이다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검찰의 어떤 그 혐의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료였지만 결국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은 이 화재 발생에 대한 시간인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7시에 나갔는데 불은 8시 45분쯤 나왔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과연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불이 1시간 45분 후에 났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굉장히 필요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검찰 측에서도 되게 노력을 했던 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제출을 했다고 해요. 화재가 발생한 공간과 되게 동일한 뭐 안방의 크기나 온도, 뭐 안방의 농 이런 것들을 다 비슷하게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불이 나게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고 그게 가능하다고 나왔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과학적 검증을 했다라는 자료를 제출을 해요.
7시에 출근한 다음에 그 이후에 불이 나도록 어떻게 상황을 설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뭔가 방화로 덮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사형 선고가 나왔고 근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무죄 나왔어요. 와. 극에서 극으로 가. 예, 1심 사형, 2심 무죄. 어떻게 그렇게 난 사형 선고가 됐다가 무죄가 되는 경우는 사실 정말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사건 외에는 별로 우리나라의 사법 역사상 네. 기억나는 사건이 없거든요. 증거가 명백하고 어린 딸까지 살해한 범행의 잔인성으로 인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사형을 선고했던 1심과는 정반대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이 씨. 이 씨는 구속 9달 만에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검찰, 경찰 믿지 못해요. 일심에서 사형이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진짜 있나요? 영화 속에서나 나오지 않나요? 그런 거? 무죄가 나왔던 사유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망 시간 추정과 관련한 각종 증거들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여 명백한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을 진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 법관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형사법의 대원칙인 거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이건 되게 원칙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한 거죠. 대법원은 오늘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법의학적 정황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재판에 그렇게 관심 갖는 시기는 아닌데 정말 이건 재판이 열릴 때마다 엄청난 양의 기사가 쏟아지고 전 국민적인 이제 관심 사안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예, 일들이 엄청났습니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 이제 취지는 유죄다라고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그때 보면 이런 간접 증거 하나하나가 종합적인 어떤 증명력이 생긴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유죄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항소심 너네 다시 한번 판단해봐 하고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기존의 법정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식의 이제 변론이라든지 피고인의 주장을 보게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나 있는 스위스 로잔 대학교의 법의학 연구소장인 토마스 크롬페처라는 권위 있는 법의학자를 한국 법정에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 법의학자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죠. 첫 번째로는 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시간 확인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다. 7시 이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든요. 가장 결정적으로 욕조에서 시신들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찰이 출동을 해서 욕조의 물의 온도를 재지 않았어요. 근데 물의 온도 그리고 피해자들 어떤 시신을 확인할 때 직장 온도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직장의 온도도 측정하지 않았어요. 물속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물속의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시간과 시간, 여러 가지 피해자의 시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의 온도가 어땠냐 이런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하고요. 그 현장에 출동했던 그 팀장이 내가 손을 넣어봤다라는 네, 진술만 맞아요. 가지고 법정에서 그러면 어땠느냐 했더니 조금 따뜻했다라는 말 한마디로 굉장히 논란이 오히려 더 막 현장에 출동했던 과학수사위원들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탄핵돼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런 모습을 사실 그 당시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이례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화재 발생 시간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인 측에서 학교 운동장에 1,800만 원을 들여서 세트장을 만듭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세트장을 만들어요. 진짜 불을 한번 붙여보자. 이게 얼마 만에 뭐 전소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안방,
방법과 불이 났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재현을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의 결과가 그렇게 발화를 했더니 5분 만에 완전히 거의 뭐 전소가 되다시피 해서 몇 시간 뒤에 천천히 연기가 새어나오도록 하는 수준의 상황을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사실 눈으로 모두가 봤던 거예요. 불을 붙인 지 3분이 지나자 모델하우스 밖으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나면서 불길은 약해지기 시작했고 연기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트장을 만들고 실험을 하니 법관 입장에서는 그 합리적 의심이라는 그 증명 원칙에 따라서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이, 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구나라는 그 어떤 네. 심증 형성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이 나니까 이 화재 발생 시간은 7시 이전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출근한 이후에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사실 높아진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사유로 간접적인 증거마저 상당히 이제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네. 돼버렸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제 그대로 무죄 확정을 해준 사건이고 사실상 5번의 재판을 받은 거고요. 피고인이 이 5번의 재판이 장장 8년의 시간 동안 일어났던 거죠.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외과 의사 이 씨가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이 씨에 대한 재판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판결이 엇갈렸고 법정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과학 수사라는 것이 자리 잡지 않았을 시점이고 법이 동기가 있고 뭐 주변 정황의 어떤 단서들, 거짓말 탐지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과학 수사가 동원되지 않아도 되라고 하는 안일함이 이제 분명히 있었죠. 지금 같으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보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뭐 이렇게 보도 지침이나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부족했었고 치과 의사 모녀 사건 이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피해자들을 가지고 이름을 만든 사건이에요. 사적인 내용도 이제 막 그대로 노출이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사실 사라졌죠. 너무나 명확한 범행이잖아요. 범죄로 인한 피해인데 누가 그러면 이들을 살해했는가는 영원히 이제 밝힐 수도 네. 없겠죠. 네. 미제 사건이죠. 예, 억울한 피해자들만 남아 있는 것이고 이게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어떤 재판 과정에 대한 단순한 흥미거리보다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피해자의 어떤 상황, 뭐 의견,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2007년도에 충남의 한 마을에 있는 가족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남매들의 구성을 보면 이제 제일 큰 언니는 이제 직업을 얻어서 이제 마을을 떠났고 남아 있는 둘째가 고등학교 당시에 3학년이었었고 그 밑에 중학교 2학년. 그다음에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 둘째부터 막내까지 그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2007년 5월 부모님이 일을 하러 나가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 둘째가 셋째한테 이제 바깥에 어머니가 오시는지를 좀 나가봐라. 이렇게 해서 9시경에 이 중학교 2학년인 셋째는 이제 바깥에 어머니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분이 지난 후에 9시 한 반경이 돼서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차를 네.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마중을 나간 중학교 2학년짜리 이제 동생이 사라진 거예요.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막 이제 그 찾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발견을 못 합니다. 실종 신고를 하게 되죠. 어머니를 찾아 나선 여중생이 사흘째 소식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학생 15살 김모양이 집에서 300m 정도 떨어진 포도밭으로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사흘째 귀가하지 않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것을 누군가 외지인이 와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납치하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혹시
가족 내에서 어떤 뭐 갈등 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수사팀에서는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탐문 수사를 전개를 하죠. 그런데 어떤 이웃에서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실종된 아이와 그 위에 지금 남아있는 둘째와 네.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평소에 싸우기도 많이 하고 이런 이제 말들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종 사건이 나서 형제들이 많게 되면요, 그 형제들마다 각각 담당 형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범죄의 어떤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학교도 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전담 마크를 전담 하는구나. 마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막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둘째 누나가 작은 누나를 그날 죽였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둘째 누나가 셋째 누나를 불러서 방에 갔는데 쾅 소리가 나길래 네. 가봤는데 누나가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한 누나를 산에 가서 묻어놓고 왔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 당사자인 둘째를 체포를 하죠. 경찰서에 데리고 와가지고 추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생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 너도 동생인데 시신이라도 빨리 찾아서 장례라도 치러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수사팀에서 자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끝까지 부인을 하다가 네. 밤늦은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술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그 죽은 동생을 엄마하고 같이 가서 묻어놓고 왔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를 찾으러 가자. 동생 찾으러. 그렇게 해서 차에 싣고 갑니다. 출발을 해서 가면 사실은 제가 죽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번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이제 수사관들이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찾아야 된다. 그런데 특정 위치만 가면 다시 번복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수사팀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의 진술된 CD를 그대로 경찰청으로 보내서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포착을 했어요. 9시에 이제 대련을 나가서 실종이 됐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CCTV에 보면 9시 30분경에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런데 한 15분쯤 지난 다음에 이 차가 다시 나갑니다. 그걸 보면 지금 진술이 맞아요. 엄마하고 같이 차에 싣고 동생을 유기하러 가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간 차가 약 한 25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유기하고 왔다는 판단이 되잖아요. 25분이란 시간을 왕복 시간으로 따지면 반으로 나눠야 되죠. 그렇죠. 10분 차로 간 거리에서 내장을 하고 왔다면 수많은 경찰 기동대가 인근 수색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발견이 안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딱 와가지고 보니까 딸이 죽었어. 근데 죽인 애가 큰딸이야. 두 번째 딸이야. 그러면 순간 판단해가지고 차에 가서 유기할 수 있는 판단을 과연 가능할까요? 아수라장이 이것이 일단은 저는 생기죠.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혼란이 생겨서 거기에서 뭔가 상당한 문제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15분 만에 판단을 하고 갔다. 저는 이 부분이 그렇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나머지 팩트들을 보니까 막내가 언니가 동생을 벽에 밀었다고 했는데 벽에서는 동생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수사팀이 제안을 합니다. 이 수사는 잘못됐다. 브리핑을 하고 나서 수사본부장이 결정을 합니다. 저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날 밤에 긴급 체포한 아이들을 다 집으로 보내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느닷없이 수사팀에서 밤에 전화가 왔었어요. 아이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집으로.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왔는데 문제가 생겼다. 지금 주민 3명이 무참히 칼에 찔려서 살해당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 살인사건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전화를 저는 한꺼번에 받았던 거예요. 같은 지역에서, 그죠? 그래서 저는 참 이게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스럽죠.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장에 다시 내려갔는데 저희 사건의 내막을 본다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아이는 실제로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는 9시에 포도밭에 어머니를 찾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누군가 정말 범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아이를 보고 뒤에서 덮쳐서 강제로 자기 자전거 앞에 태웁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제 납치를 한 겁니다. 움직이거나 고함을 치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위협을 하고 태워서 그 다른 마을인 자기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3주 동안 감금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범인은 다행히도 이 아이를 살해하지 않고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약간의 동정심이나 자기하고 이제 같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가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데려다 주고 와서 평상시에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옆집 노인들을 모두 살해한 이런 사건입니다. 여중생을 납치해 22일 동안 감금하고 이웃 주민 3명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15살 김모양이 납치돼 감금됐던 집입니다. 32살 이모 씨는 김양을 방 안 장롱 속에 가두어 20여일간 이웃의 눈을 피했습니다. 김양은 갇혀있는 동안 TV에서 자신을 찾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울기도 했지만 이 씨의 위협 때문에 탈출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 32살 이모 씨는 어제 오후 8시쯤 마을의 50대 부부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범인이 돌아가서 옆집에 사는 노모와 아들과 며느리를 살해한 거예요. 관계가 있는 사건이네요. 같은 한 명에 의한 살인 사건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어린아이들의 자백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네, 상황이네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네. 벌어진 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같은. 네, 그게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제가 그 막내 입장에서 일단 먼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별로 사세가 안 좋았어 뭐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어떤 식의 질문을 했냐면 싸워서 서로 뭐 폭행하고 집을 나가는 적은 없어. 근데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싸워? 이런 식의 어떤 그 질문들을 여러 차례 이제 이어져 왔던 거예요. 뭔가 상황을 단정한 질문들을 그렇죠. 하게 이걸 되는 소위 거죠. 이제 암시성 질문이라고 하죠. 이 아이의 진술을 보면 황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누나가 쓰러져 있어서 내가 코에다 손을 탁 대봤더니 숨을 쉬지 않더라 이렇게 진술을 하거든요. 그냥 구체적으로. 네. 근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반복된 암시성 질문에 의한 작화 현상이라고. 작화 현상.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남을 속이려고 뭔가 없는 걸 꾸며내는 것이 아니고 반복된 피암시성이 있는 질문들을 계속 받으면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답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동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막내 허위 증언이 일단 첫째 누나까지 마음도 흔든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허위자백에서 받았던 상황의 압박을 전형적으로 받게 된 거죠. 자, 동생들이 모두 다 진술을 했고요. 네. 어머니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아이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지금 나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9시라는 늦은 시간에 동생을 내보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죄책감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막내 동생의 진술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조차도 거짓말이야라고 하면 나머지 동생들이 또 자기로 인해서 거짓말을 한 아이들처럼 시달리게 될까 봐 이 아이는 굉장히 이 동생들을 보호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 자술서를 소위 쓰게 되는 거죠. 본인이 쓴 자백의 자술서를 보면 빨리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바로 잡혀져서 우리 모두가 예전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을 해요. 자술서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간과했구나. 지금 이건 자술서가 아니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이 아이의 처절한 어떤 안타까움의 표현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사가 이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저도 많은 이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아동 청소년의 허위 진술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라포, RAPPORT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소위 친밀감을 형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환경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먼저. 뭐 강아지 좋아하니? 뭐 이런 식의 대화도 굉장히 좋겠죠. 또 이런 질문들이 개방형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니?라고 질문하는 것과 그날 밤에 누나랑 둘이 싸웠니 안 싸웠니?라고 물어보는 것은 말 한마디 차이지만 굉장히 다른 답변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이 좀 잘 지켜진다면 좀 아동들의 증언이 좀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을 텐데요.